여러분, 요즘 서울 아파트값 정말 심상치 않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 볼 때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려고 저러나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그야말로 미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통계로 봐도 분명합니다. 불과 몇 주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라면 정말 천장을 뚫을 기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다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초유의 주담대 6억 한도 카드, 불타는 서울 집값에 극약 처방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가 있었지만 이번 대책처럼 개인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딱 6억 원으로 고정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강한 규제는 정말 보기 드문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불안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 집값이 불타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0.5% 이상 집값이 오른 지역입니다. 서울과 세종시는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 대구 전 남광주 같은 일부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몇 주 사이 상승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살펴보면 더 실감하실 겁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값은 0.26% 상승, 두 달 전에는 0.36% 상승, 그리고 지난주에는 0.43% 상승했습니다. 무려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집값이 오를 때는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성장, 3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도 다시 마이너스 0.2% 성장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깝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집값만 오르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며 이게 나라 경제가 맞나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부터 이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급 성장률 추락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정말 어둡습니다. 올해 4월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돼 6월 1일 기준으로 성장률 전망을 0.8%까지 낮췄습니다. 그야말로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된 겁니다. 여러분, 0.8% 성장률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0.8%였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급 저성장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은행조차도 발표할 때마다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2% 성장 가능성을 말하다가 1.5%로 줄였고 이제는 0.8%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 경제가 침체에 빠졌는데도 이상하게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집값만 오르는 요상한 현상, 과연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쉽게 말해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은 땅이나 아파트처럼 공급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풀리는 돈이 100장이었다가 갑자기 1000장으로 늘어난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까지 재정을 풀어 막대한 돈을 시장에 뿌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 그래프를 보면 이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검은색 선은 한국의 집값 상승률, 파란색 선은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집값도 따라서 같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선이 미국 통화량 증가율, 파란색 선이 미국 집값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은 통화량 증가보다 집값이 훨씬 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집값 거품이 붕괴되며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화량 증가만큼 안정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정도 시장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집값이 오르면 그건 반드시 붕괴 위험 신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원리입니다. 돈을 찍어내면 집값은 오른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할 때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언제나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이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게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우파 성향의 경제 이론을 지향합니다. 이 학파가 가장 비판하는 부분은 바로 중앙은행의 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결국 나쁜 돈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 공급이 실질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만 부풀리고 결국 서민과 시니어층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은행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고 있는지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우리 같은 서민이나 시니어 세대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 손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먼저 시중은행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중은행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차별을 합니다. 돈이 많고 신용등급이 높은 부유층은 낮은 금리로 쉽게 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서민이나 시니어분들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도 어렵고 빌리더라도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최근 대출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부유층은 2% 후반대 금리, 반면 서민 대출은 10%, 15%까지도 금리가 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부유층에게 먼저 갑니다. 부유층은 그 돈으로 땅이나 아파트, 주식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결국 가격 꼭지에서 비싸게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걸 비판해온 게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크게 주목받은 책 블라인드 러버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은 막대한 돈을 시중은행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돈도 결국 부유층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부유층은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후 자산 가격이 회복되면 상위 1%의 부는 더욱 불어납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상위 1%의 자산 비중이 하위 90%를 넘어선 시점이 바로 2015년입니다. 여러분, 하위 90%는 미국인 대부분을 뜻합니다. 그만큼 자산 격차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2024년에도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푸는 정책을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 집값 폭등과 빈부 격차 심화 모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은행을 장악한 세력은 자신들의 부를 더 키우기 위해 돈을 무제한 찍어낸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킨다. 물론 아무리 중앙은행을 장악했다 해도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돈을 푼 뒤 36개월 후 집값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1218개월 후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로 무분별한 통화 정책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제약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 심리가 죽어 있으니 물가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 틈을 타 중앙은행은 더 쉽게 돈을 찍어내고 자산 가격만 계속 부풀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집값은 치솟고, 서민 대출은 어려워지고, 시니어 세대는 노후 자금 마련이 더 막막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왜곡된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 흐름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푼다, 금리를 낮춘다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느냐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죽어버리니 아무도 소비를 안 합니다. 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공장도 생산을 줄입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물가를 올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말합니다. 봐라, 물가 안 오르잖아. 돈 더 찍어도 돼, 금리 더 낮춰도 돼. 이렇게 스스로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내수 시장이 죽어버리면 한국은행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소비가 줄면 자연스럽게 수입도 줄어듭니다. 뉴스 보니 무역 수지는 흑자라는데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 소비를 안 하니 해외에서 물건을 덜 사게 됩니다. 그 덕분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국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이 안정되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봐라, 환율도 안정됐네. 돈 더 찍어도 돼. 하며 또 돈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을 풀면 36개월 뒤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69개월 뒤엔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정상입니다. 1218개월 뒤엔 인플레이션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돈을 풀면 그 돈이 국내에 남아 경기를 살리는 효과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금리가 낮으니 결국 그 돈은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4%, 한국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에 남은 돈은 적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218개월 뒤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폭등, 다른 하나는 원화 가치 폭락. 둘 중 어느 쪽이 오든 시니어 세대에게는 심각한 생활 위협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파월 의장 이야기입니다. 보통 중앙은행 총재들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 자산시장을 부양하려고 돈을 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면 36개월 안에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고 부작용은 12개월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총재들은 돈을 풀고 뒷수습은 다음 사람 몫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다릅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도 파월은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낮추라고 압박해도 버티고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선 금리를 낮추면 당장 경기는 좋아집니다. 본인 임기 내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물가 폭등, 경제 위기 후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파월 의장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고민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말 극단적인 처방을 내놨습니다. 듣기엔 강력한 조치 같지만 솔직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고 돈을 더 많이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금처럼 집값만 오르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집값이 잡히는 신호탄은 언제 올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마구 푼 대가로 부작용이 본격화될 때입니다. 미국은 물가가 먼저 오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공식 물가지표에는 집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집값이 물가지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잡히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걸 제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물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으니
정부는 얼마든지 물가 안정됐다며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신호는 원화 가치 급락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화가 빠져나가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결국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경기는 최악인데 왜 집값만 치솟는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습니다. 결국 성장 동력 투자도 줄어듭니다. AI나 첨단 산업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사서 돈을 버는 나라에서 누가 AI에 투자하겠습니까?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눈앞의 집값 상승에만 기대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흐름과 구조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